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자, 공무원 사회 구급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단원으로 들어가서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단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단원은 우선 특성상 정치 제도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와요. 정치 제도가 어떻게 있는지, 뭐 대통령제라든지 의원내각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 제도를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선거에 대한 또 제도적 측면, 특징에 대해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뭐 윤곽도 그리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특성, 우리나라만의 어떤 선거 특징도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배운 다음에 이 선거 이후에 정치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당이나 이익집단 또는 여론, 언론과 같은 각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정부 형태를 보게 되면은 그 정부 형태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크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그 우선은 기준을 잡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이 단원을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왜 해당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여기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은 의원내각제 역할이 약간 들어간 요소가 들어간 혼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떠한 사회책을 보든지 간에 우리나라 내용은요 여기와 별개로 따로 기술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요.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제 브라질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우선 구성 방식이 국민이 의회와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예요. 즉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볼 때 국민이 선거를 할 때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모두 선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입법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거고요.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이 입법부와 대통령을 따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은 두 가지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권력 분립이에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력이 나눠져 있다는 점.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간섭을 못 하거든요. 간섭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대통령제하고 약간 다른 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원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의회하고 어떤 행정부가 나눠져 있다는 점. 그래서 권력이 이제 딱 정해졌어요. 의회는 의회 쪽으로 쓰게끔 되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 쪽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장관이라든지 어떤 그 국무위원들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렇죠. 겸직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또는 뭐 의사 표시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원래 대통령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없어요. 원래 대통령이 하는 일은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은 법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역할이지 법을 만드는데 개입하는 과정은 물론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회를 해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내각을 이제 불신임할 수도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막상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를 만들어 직접 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마뜩찮으시면은 우선 이렇게 기본 구조를 딱 하나 그리세요. 구조를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재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쪽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대통령제에 대한 간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게 이제 의원내각제예요. 자, 의원내각제는 이제 영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가깝게는 일본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의원내각제 보게 되면요. 국민이 의회를 구성합니다. 끝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선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입법부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대통령제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 보통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행정부의 또 수반을 따로 뽑아야 되는데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뽑힌 의회에서 다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수정당, 예, 다수정당 있을 겁니다. 그럼 다수정당에서 대표가 있을 거고 다른 말로 당수라고 하거든요. 이 당수되는 사람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이제 행정부로 진출하는 겁니다. 이 사람 우리가 수상이라고 하고요. 뭐 이와 비슷한 말로는 총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행정부를 구성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 뜻은 그 자체예요. 보기 때문에는 국민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간접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의원 내각이에요. 자, 입법부에 있는 의원들이 정부를 만드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방식에 따라서 이 수상이 이제부터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정부를 구성하겠죠. 이렇게 해서 장관들, 즉 강요들을 만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의회하고 행정부가 아무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행정부와 관련해서 대통령제 때는 주로 좀 분리를 많이 얘기했어요. 권력 분립을 많이 얘기했는데 여긴 권력이 어떻게 됐어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수상이라는 사람이 행정부를 구성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출신 성분,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요. 성분이 뭐예요? 의회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뽑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국회의원 출신들이 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국민의 의회를 구성한다는 점 나왔고요. 두 번째는 과반이 총리라는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기본이 권력이 어떻게 해요?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대통령제에서는 이 대통령의 역할이 내부적으로는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죠? 수반이지만은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총리는, 방금 들어온 총리는 행정부 수반은 되죠. 행정부에서의 수반은 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국가 원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보통 이런 나라들은요, 뭐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의원 내각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부가 이제 행정부의 총리가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어떤 총리의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행정부 역할을 하지만은 국가 원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왕정 국가 같은 경우 좀 많거든요. 이거 하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왕이 있는 나라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왕이 뭐 절대적 권력을 취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국가 원수로서 대표적인 역할을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라는 개념을 잘 안 쓰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국가 원수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제일 낫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 수반의 역할이 제일 강하다는 점, 이 정도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총리 되는 사람들이 그 입법부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를 구성할 때도 의회의 역할을 좀 타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장관의 어떤 서로 상호 겸직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이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총리가 이제부터 어떤 장관들, 강요라 그러죠, 강요. 이 사람들을 구성을 할 때 아무래도 의회에서 출신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뽑을 때요, 자기들끼리 또 얘기를 해요. 이쪽 당에 누구 데려오고 저쪽 당에 누구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요게 좀 가능하다는 점, 상호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좀 다르죠, 대통령제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오타가로 대통령이라 했는데 대통령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국회 출석해서 행정부 수반의 입장으로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의사 발언이 가능하다는 점 하나, 그리고 법률안 제출도 가능해요, 행정부가. 그리고 이제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권인데 요거는 내각제의 특성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내각제를 얘기할 때 행정부와 입법부가 좀 기본적으로 융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회하고 그 다음에 내각, 이게 행정부겠죠.
딱 보게 되면은 서로가 묶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로가 또 견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 견제하느냐? 우선 기본적으로 의회가 내각을 견제한 방법은요, 바로 불신임이에요. 그래서 입법부가 봤을 때 정부가 하는 어떤 모습이 나빠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어라는 식으로 해서 내각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내각이 우리 흔히 말하는 정부니까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내각이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내각, 즉 총리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 어떤 타격을 받을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다시 타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죽을 수 없지. 어떻게 해요? 바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각에서 예를 들어서 좀 정치적인 어떤 부패, 뭐 스캔들, 뭐 뇌물, 뭐 이런 일이 터졌다고 예를 들면은 의회에서는 이것을 캐치해가지고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압박을 주겠죠. 내각 불신임 같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압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다시 선거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웃긴 게 가까운 일은 영국보다 일본 예를 되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베 정권이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이 총리 임기가 없어요. 총리 임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잘하면 계속 가는 거, 못하면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선거를 자주 한다는 점, 만약에 이제 정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선거를 자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의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 다시 말해 여당이 좀 작고 야당이 엄청 많은 경우라면은 이런 선거가 자주 일어날 확률이 좀 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는 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요, 어떤 정책을 만들었을 때 정책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얘기들은 이쪽이 좀 더 유리하죠. 이쪽이. 그렇죠. 이쪽이 좀 유리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눈치를 보거나 민감한 측면이 오히려 이쪽이 강하고요. 네,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자, 하나 볼게요. 우선 대통령제의 가장 좋은 점은요, 정치적 국면이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정도가 돼 있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4년인데 이제 중임이 가능한, 이제 연속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 정책을 뭐 찬성이 있든 반대했든 쭉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은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행정부 수장이다 보니까 그 법을 만들 때 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이제 공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 어떤 고유 권한, 대통령제에서 보시는 고유 권한을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임기가 보장되고 정책의 어떤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해서 좀 굉장히 둔감할 확률이 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정책, 국민들이 원치 않은 정책이라도 그 좀 아랑곳하지 않고 쭉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정치적 책임이라 그러죠. 어차피 이제 계속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는 건 맞지만은 이제 대통령이나 어떤 기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권력이 대통령 쪽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정치적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편이에요. 요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상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좀 협력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같은 정당이 아니라면은 좀 협력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있죠. 여당이 좀 작고 야당이 많은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는 점 보시면 되고요.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우선은 임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잘하면 쭉 가는 거, 못하면 또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민감하다는 점. 그러다 보니 당연스럽게 정치적 책임도 민감하다는 점. 그래서 거기서 최대 장점은요, 정치적 책임, 즉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업무나 그다음에 이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좀 용이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같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행정부가 만들어진 셈이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그 의원내각제가 갖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대통령제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소야대. 요 경우. 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다시 말해서 이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정당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어떤 입법부의 권한이 좀 있는 편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확률도 큽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연립내각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립내각이라는 게 A당이 있고 B당이 있고 C당이 있고 D가 있고 E당이 있다 쳤을 때 A당이 예를 들어서 여당이라 했을 때 선거를 통해서 이 정당이 과반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B, C, D가 합쳐가지고 이제 A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서로 연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선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와중에서 정치적인 어떤 충돌, 갈등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정치적 국면이 불안정하다는 점. 조금 뭐 잡음이 있더라도 대통령제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끌고 나올 수는 여지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긴 조금만 잡음이 생기면은 과반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 점이 문제고요.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 없어요. 이거 제가 오타 이렇게 냈는데 법률안 거부권이 행정부에서 어떤 법률안 거부권이 없다 보니까 다수당이 있다면요. 어떤 이 정당 정치에서 과반수 정당이 있다면 이 정당의 어떤 독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게 이건데 글로 외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이렇게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대통령제에서는 서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따로 뽑기 때문에 권력이 분립돼 있다는 점, 여기 가장 기본적인 키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회하고 대통령 간에 서로 간의 어떤 견제 같은 경우는 법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삼권 분립하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동의나 승인권들이 이제 의회에서 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견제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국민 선거를 한 번만 하죠. 그래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융합이 되는 어떤 그림이라는 점. 반면에 의회 내에서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이니까 서로 연결된 건 좋지만은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각 불신임이라든지 의회 해산권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입법부하고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구성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를 일단 전체적으로 합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케이스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져온 건데, 여기는 의원 내각제 요소랑 대통령제 요소를 모두 같이 동등하게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이원 집정부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프랑스인데,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자, 보세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요.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를 무엇을 구성했냐? 행정부로 구성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총리를 만들어요. 총리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관들이 쭈쭈쭈 만들어지겠죠. 그죠? 됐죠? 요거고, 두 번째, 국민이 또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해서 의회를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입법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겉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의회를 따로 뽑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다른 점은 보통 의회가 총리를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은 의원 내각제인데, 여기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이 바로 나오죠. 여기 좀 다르죠. 그리고 그럼 의회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 요 과정에서 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동의를 해줘야겠죠. 자, 여기 이렇게 나뉘는 게 이원 집정부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이원 집정부제는 그러면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 좀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우선은
대통령과 총리를 이렇게 쑥 나누게 되면요. 이 둘 다 행정부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행정부 얘기는 여기서 넣는 게 좀 잘할 겁니다. 즉 둘 다 행정부예요. 제가 여기다 따로 적은 이유는 역할이 조금 달라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총리나 장관을 뭐 임명하겠지만은 뭐 의회도 해산하게 되고 뭐 이런 내각제 요소도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나라 대통령은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외교하고 국방과 같은 나라 바깥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나라 평실 때는요. 그리고 그럼 총리가 뭐겠어요? 총리가 이제부터 나라 안에 내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구분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 요건 평상시에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거나 비상시에는 아무래도 이 역할보다는 대통령 역할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의원 관련해서 서로 이제 견제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또한 이제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해산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리 같은 경우는 행정이라는 법률을 집행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동의권이 있겠죠. 왜냐하면 행정부를 진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의회 마찬가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탄핵이라든지 압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도 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 이원 집정부대는 철저하게 대통령제 요소와 그리고 의원 내각 요소를 골고루 섞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방식이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장단점도 명확하죠. 여기도요. 자, 우선 장점은 거의 비슷해요. 장점은요.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제의 장점과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골고루 섞인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전국 안정, 정치적 국민의 안정된다는 점, 그리고 의원 내각제에서 볼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 장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골고루 섞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점이 좀 특이합니다. 단점은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동거정부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선거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여당이 적게 나오고 야당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치 제도를 보든지 간에 이건 참 경우의 수 중 하나겠죠. 변수예요, 이게. 자, 이 경우는 문제가 뭐냐? 바로 정부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선거를 했는데. 왜냐면 대통령이 누굴 뽑아요? 총리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잘 펴기 위해서는 정당이 같은 방식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기 좀 용이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상태라면은 같은 정당을 했을 때 아무래도 여당이 작기 때문에 내각 불신임을 당할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총리를 대통령과 정당을 다른 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가 여당인데 야당이 B, C, D, E가 있다 쳤을 때 야당이 많다고 칩시다. 이런 분위기예요. 특히 뭐 B당 좀 더 많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대통령 당연히 여당이니까 A당 출신인데 총리가 A당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리는 B나 C, D, E인데 아무래도 뭐 B당이 많다 그러면 B당 출신의 총리가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정당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 우리는 이것을 동거정부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요, 좀 보통 우리가 갈등이라는 정치적 갈등을 보게 되면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행정부 내에서의 갈등이 벌어질 확률이 좀 크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에요. 다른 데서 좀 보기 어렵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외교와 국방을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는데
비상대권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막중해지거든요. 거의 독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비상대권, 그러니까 비상시를 남용을 할 경우에는요, 독재의 어떤 우려성,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혼 집정부제는 사실은 우리가 좀 심적으로 이게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도예요. 왜냐면 우리가 겪어본 적 없는 제도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도 프랑스가 주로 했던 정책이다 보니까 그냥 상식선에서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할게요. 자, 우리나라 정부 특징. 자, 우리나라 정부 특징을 얘기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혼합형이에요. 근데 혼합형인데 하프하프해서 딱 합쳐진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바탕은 대통령제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미국식 대통령제가 우리랑 맞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제 갖고 있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요소들이 좀 일부 들어갔다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접 따로 뽑는다는 점, 우리가 입법부도 뽑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를 뽑을 때 뭐예요? 4월 달에 보통 우리가 선거하잖아요. 총선이라고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입법부를 형성을 하고요. 또는 지방자치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12월에 뭐 하겠어요?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걸 형성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입법부에서 만들어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요거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던 전 세계 원유 대통령제를 갖고 있던 공통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법률안 거부권을 좀 가끔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난감할 분들이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나중에 법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겠는데 의회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의회에서 A라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 A가 그냥 만들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대통령한테 넘어가요, 이게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법을 검토해 보겠죠, 그죠? 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 이 법이 맞는 것 같아. 오케이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일정 기간 어떤 행정적 예고를 어떤 입법 예고를 거쳐서 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구조인데 이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이 보호하니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의회로 백하겠죠, 그죠? 그럼 의회에서 다시 재논의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즉 이러한 법률안 거부권이 모든 대통령제는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일부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의원 요소 치고는 꽤 있습니다, 그죠? 자, 사실은 요 단원의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제 요소보다는 요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의 어떤 빈도수가 더 내기가 좋거든요. 자, 그럼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미국에는 보통 이제 대통령을 어떤 보좌하는 또는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이제 부통령 제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래서 국무총리 제도가 이제 일본의 어떤 총리 역할과 이제 좀 이름 비슷하잖아요. 자, 이런 역할을 일부 가졌다 보시면 되고, 심지어 대통령과 부통령제는 어떤 선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요, 국무총리 제도는, 그러니까 총리는 아무래도 뭐겠어요? 얘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려고 동의의 어떤 권한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청문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행정부 법률을 제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의원내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 사실은 이게 강화가 되게 되면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무래도 행정 국가 현상, 뭐 의회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것들 나올 확률도 좀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일 수 있는 법안의 어떤 법안 특성상 어떤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는 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장관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장관이나 어떤 부총리 분들 보시게 되면은 국회의원 하시다가 이제 넘어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부 장관들, 강요라고 그러죠.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행정부 내에서는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임이라든지 이제 어떤 비판에 대한 어떤 건의할 권리가 있고요. 또는 국무총리 해임권도 있고요. 자, 그래서 국회와 어떤 행정부가 서로가 간섭을 안 해야 되지만은 요 의원단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견제의 양이 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국회 출석해서 의사 표시하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서명할 수 있는 부서제도까지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의원의 우선은요, 뭐 일일이 다 외우게 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림이 좀 글이 힘드시면 글로만 이해하게 되면 제가 눈여겨 보는 부분이 뭐 전부 다겠지만요. 국무총리라든지 법률안, 그리고 이제 강요 겸직, 그리고 해임 요구권 이런 것들 한 4가지 정도,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 출석해가지고 의사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혼합제인데 대통령제하고 의원들이 반반 섞은 게 아니라 대통령제가 바탕이라는 점, 의원제는 필요한 내용들,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왔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겠죠. 네. 자, 이제 이 참고 내용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가끔 이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로 내기가 좋은 부분이, 자,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우선 우리나라는 헌법만 예를 들면 한 현재 9차 개헌까지 간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좀 내용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하고 광복이 되고, 그리고 48년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대통령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때 나왔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보게 되면은 48년부터 해서 이제 60년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볼까요? 요거를 이제 외우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꼬이거나 좀 답답해 하시는, 역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처음에 우리가 그 나라가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전에 뭐 했어요? 이제 입법 50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를 구성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고 그래서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게 간선제예요. 자, 간선제란 말은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은 간접선거, 즉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뽑으면은 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제도를 의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6.25를 겪고 그다음 50년대를 겪는 과정에서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이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헌법을 바꾸게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발췌개헌이라든지 4.4 개헌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발췌개헌은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간선제를 했는데 그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쟁 겪고 뭐 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회 내의 어떤 평가가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서 막기 위해서 발췌개헌을 시도한 겁니다. 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막 SNS라든지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니까 이 당시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좀 평가가 나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직선제를 바꾼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당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추가적인 또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헌법을 뒤집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 많았던 4.4 5입이죠. 즉 4.4 5입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요. 대통령이요, 그 3번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당시 법에 의하면요. 그런데 이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에 대한 제한을요 해제해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찬반론이 갔는데 뭐 소수점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문제 발생되는 점. 자, 어쨌든 그래서 요 2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초까지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60년에 무슨 일이 터진 겁니다. 이걸 통해서 4.19 혁명이 터지잖아요. 4.19 혁명 이후에,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1960년 4.19 혁명을 통해서 이제 정권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윤보선 대통령과 이제 장면 총리인데, 이 정권은요, 요 점을 알아야 돼요. 어떤 정권이 만들어질 때는 그 앞에 정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즉 2공화국 같은 경우는 내각제예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만들어 놨더니 너무
좀 독재에 가까운 어떤 정치적 권한 남용이 있었다. 대표적인 게 발췌개헌이라는 사사후입개헌이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다음에 이 공화국 때는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각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어요. 윤보선 대통령이요. 근데 하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은 장면 총리가 더 강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헌을 통해서 변화를 줬지만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이 다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자, 여기서 또 좀 길어요. 박정희 대통령 기간이 이제 3공화국과 4공화국은 아니거든요. 3공화국 간단히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3공화국은 그냥 1960년대고요. 4공화국은 197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60년대는 우리가 보통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제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고 직선제로 바뀌었다는 점 좀 이해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그 60년 10년간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어떤 성장 바탕이 됐던 시기잖아요, 이때가요. 그러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인기도 상승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3선 이상을 어떤 허용하기 위한 헌법을 또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70년대 된 거예요. 70년대에 또 변화가 되는데 70년대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60년대, 70년 넘어왔을 때 많은 변화가 생겨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내부 변화가 아니라 외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경제적으로는 이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석유 파동 요게 있었죠. 이제 중동에서 이제 석유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수급 국가 치고는 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좀 요 문제 터졌다는 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자랑했던 경제 성장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국제 정치 사회에서는 냉전이 완화가 된다는 점. 아마 국제 정치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대탕트라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냉전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 관계의 어떤 급 진전을 통해 가지고 변화 생겨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에 군사 쿠데타를 하고 5차, 6차 개헌을 하면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것과 그리고 반공에 대한 어떤 두 가지 키워드였거든요. 그런데 70년대 되면서 경제에 약간 빨간불,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냉전이 완화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키워드가 이제 사라질 확률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개헌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신이에요. 자, 유신을 통해서 대통령 간선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확대되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렇게 좀 변화된다는 점, 70년대 이렇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8차 개헌이거든요. 자, 8차 개헌 같은 경우는 이제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80년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기로 봐야 되거든요. 이때가요. 자,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시기고 1980년 시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6공화국 때는요. 노태우 대통령 이후가 때문에 1987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8차 개헌은 특별할 건 없어요. 특별하게 외울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마지막에 나왔던 직선제에서 간선제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죠? 간선제를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인단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고요. 특징은요, 7년이에요. 좀 늘어났죠? 7년 단임제. 그리고 다음에 바뀌게 된 6공화국 때는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겠어요? 이렇게 바뀐 계기가 6월 민주항쟁이죠. 87년에. 자,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제 6.29 선언 이후에 다시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데 이때 당선된 노태우 정권 때 이유는요. 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확정되었던 거 하나,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직접 선거제를 바뀌었던 거 하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제도의 특징인 5년, 그리고 직선제가 현재까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9차 개헌에서 현재까지 쭉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역사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역사 쪽에 좀 능통하신 분들은 이 부분은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역사 쪽에 관심이 없던 분들을 제가 배려한 입장에서는 좀 들려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 참여까지 하고 정치 참여까지만 하고 이제 이번 강 마무리 줄 건데요. 자, 정치 참여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우리가 선거 얘기를 하게 되면 선거의 가장 중요한 꽃은 이제 참여예요. 참여. 선거가 원래는 민주정치의 꽃인데 그 선거마저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가 안 되면은 선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선거도 선거지만은 선거 이외에도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요, 자발적이고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 합법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선거가 대표적일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청원서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공청회 같은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힘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는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참여가 필요하다면은 정당이라든지 이익집단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좀 진행이 되고요. 선거와 관련된 특징과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이익집단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4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